안녕하세요. 심층 분석입니다. 혹시 뉴스나 보고서에서 X가 Y의 원인이다. 뭐 이런 주장을 보면서요. 진짜 그렇게 간단한가? 하고 좀 고개를 갸웃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많죠. 변수들 사이의 관계라는 게 사실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할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치 데이터 탐정처럼요. 우리가 딱 주목하는 변수, 그러니까 X1하고 결과 Y 사이에 숨어서 영향을 주고받는 다른 변수들, X2라고 해볼까요? 네, X2. 이 X2들의 정체를 파헤치는데 꼭 필요한 핵심 도구들을 좀 익혀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통계 강의 요약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해서요. 데이터 분석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데 이게 또 은근히 혼동하기 쉬운 5가지 핵심 변수 유형이 있거든요. 5가지나요? 네, 바로 교란 변수, 매개 변수, 공선성 변수, 독립 예측 변수, 그리고 효과 수정 변수. 이걸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복잡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정의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제대로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만약에 잘못 판단하면 어떤 오해를 낳을 수 있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목표는 이 변수들이 그 X1이랑 Y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딱 꿰뚫어 보고 결국 우리가 만드는 모델이나 해석에 이 변수들을 포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좀 현명하게 결정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 딱 이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자, 그럼 데이터 속 숨겨진 용의자들을 찾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변수는 교란 변수, 컴파운더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그렇죠. 교란 변수는 말 그대로 X1과 Y의 관계를 교란시키는 제3의 변수 X2예요. 핵심은 이 X2가 우리가 관심 있는 원인 변수 X1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결과 변수 Y하고도 독립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X1하고도 관련 있고 Y하고도 관련 있고 네, 가장 고전적인 내시가 그거잖아요. 커피 X1이 심장병 Y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흡연 X2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 유명한 예시군요. 흡연자 X2는 커피도 좀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고 네, 그렇죠. 또 흡연 자체가 심장병 위험을 높이니까 맞습니다. 만약 흡연 여부를 그냥 빼놓고 분석하면 커피가 심장병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올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마치 커피의 죄 일부를 흡연이 대신 뒤집어 쓰는 뭐 그런 건가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아요. X1의 효과라고 생각했던 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 X2의 효과였던 거죠. 이게 바로 교란입니다. 아하, 그럼 데이터 분석에서는 어떤 단서를 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 모델에 이 잠재적 교란 변수, 그러니까 X2, 즉 흡연을 포함시켜서 통계적으로 통제하면요. 원래 우리가 관심 있던 커피, X1의 효과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 있잖아요. 네네. 보통 회귀 분석에서 B1 개수로 표현하는데 이 값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값이 변한다. 네,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이 예시에서는. 효과 크기 B1이 변한다. 이게 중요한 단서군요. 그런데 여기서 표준 오차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약간 기술적인 용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표준 오차라는 건 우리가 추정한 그 효과 크기, B1 값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뭐랄까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나타내는 값이거든요. 신뢰도 같은 거군요. 그렇죠. 교란 변수를 모델에 추가하면 효과 크기인 B1 자체는 변하지만 그 추정치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즉 표준 오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마치 안경 도수를 바꿨더니 사물이 더 명확해지거나 혹은 약간 다르게 보이거나 이게 B1 변화라고 하면요. 네. 시야 자체가 막 흐릿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표준 오차 증가인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런 수치적인 단서보다도 개념적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념적이에요? 네, 데이터만 보고 B1이 변했네? 이거 교란 변수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그 커피, 흡연, 심장병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전 지식, 그게 교란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숫자는 그냥 힌트일 뿐이고 결국은 연구 대상에 대한 이해가 먼저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교란 변수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모델에 넣어야 하나요? 빼야 하나요? 교란 변수는 X1의 순수한 효과를 왜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모델에 포함시켜서 통계적으로 그 효과를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흡연의 영향을 제외한 커피만의 진짜 효과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란 변수는 관계를 좀 어지럽히니까 모델에 넣어서 그 효과를 딱 잡아준다. 네, 자, 그런데 X1과 Y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교란 변수만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매개 변수, 미디에이터. 이건 교란 변수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까 교란 변수는 X1과 나란히 Y에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 매개 변수는 다른 역할을 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매개 변수는요, X1이 Y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과정, 그러니까 그 경로 위에 존재하는 변수 X2입니다. 경로 위에 있다고요? 네, X1의 영향력 전부 또는 일부가 이 X2를 거쳐서 Y에게 전달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경제적 지위 X1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 Y가 좋은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지위가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 X2로 이어지고 이 좋은 접근성이 결국 건강 상태 Y를 개선시키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아, 여기서 의료 접근성 X2가 바로 매개 변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X1에서 Y로 가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교란 변수도 모델에 넣으면 X1의 효과 크기, 그 B1 값이 변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에 매개 변수를 모델에 넣어도 B1이 변한다면 이거 데이터만 봐서는 둘을 구분하기 정말 어렵겠는데요. 수치상으론 거의 똑같이 보이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수치적으로는 교란 변수랑 매개 변수가 매우 유사하게 보일 수 있어요. 둘 다 모델에 포함시키면 X1의 개수, B1이 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역시 개념적 이유입니다. 네, 해당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X2가 X1과 Y 사이의 과정에 해당하는 건지 매개, 아니면 X1과 Y 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별개의 원인인지 교란, 이걸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 더 흥미로운 건 동일한 변수 X2라 할지라도요, 연구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 교란 변수로 해석될 수도 있고 매개 변수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개념적 구분이 중요하네요. 근데 듣는 입장에선 데이터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니 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하, 그럴 수 있죠. 그럼 매개 변수는 모델에 포함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교란 변수처럼 통제해야 하나요? 이건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요, X1이 Y에 미치는 전체 영향력, 그러니까 직접 가는 경로랑 X2를 거쳐가는 경로를 합친 것, 이걸 알고 싶다면요, 매개 변수인 X2는 모델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 제외한다고요? 왜죠? 왜냐하면 X2를 모델에 포함시키면 X1의 효과 중에서 X2를 거쳐가는 그 간접적인 경로의 영향력이 제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X1에서 Y로 직접 가는 효과만 남게 될 수 있어요. 아, 전체 효과를 보려면 빼야 하는군요. 네. 근데 만약 직접 효과랑 간접 효과를 딱 분리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건 매개 분석, 미디에이션 애널리시스라는 좀 더 전문적인 분석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체 효과를 보려면 빼고 효과를 나눠보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흥미롭네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변수로 넘어가 보죠. 공선성 변수, collinear variable. 이건 이름에서부터 뭔가 같이 움직인다? 서로 너무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공선성은 모델에 포함된 설명 변수들끼리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X1하고 또 다른 변수 X2가 거의 같은 것을 측정하는 것처럼 매우 비슷할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학생들의 시험 성적 Y를 예측하는데 공부 시간 X1이랑 함께 학습 몰입도 X2를 넣었다고 해봐요. 근데 이 두 변수가 측정해보니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러면 공선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아,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 몰입도도 높고 뭐 그렇겠네요. 그렇죠. 더 극단적인 예는 온도를 섭씨 X1랑 화씨 X2로 동시에 모델에 넣는 경우예요. 이건 뭐 사실상 정보가 완전히 중복되는 거죠. 하하, 그건 정말 그렇네요. 마치 옷장에 똑같은 디자인의 옷이 색깔만 다르게 여러 벌 있는 느낌이네요. 네네. 뭘 입을지 고민되지만 결국 스타일은 거의 같으니까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처럼요. 딱 맞는 비유입니다. 이런 비슷한 변수를 같이 모델에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모델이 혼란에 빠집니다. X1이랑 X2가 너무 비슷해서
Y에 미치는 각각의 독자적인 효과를 분리해내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분리가 안 된다. 네, 수치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요. X1의 효과 크기, B1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추정치의 불확실성, 아까 말한 표준 오차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표준 오차가 커진다. 네, X2의 표준 오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까 교란 변수 때는 표준 오차가 크게 안 변했는데 공선성일 때는 확 커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 추정값 자체는 비슷해 보여도 이 값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에 대한 확신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네요. 마치 사진 초점이 완전히 흐려지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모델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각 변수가 얼마나 기여하는지 해석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아, 그럼 안 되겠네요. 네. 따라서 공선성이 매우 높은 변수 X2는 일반적으로 둘 중 하나를 모델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를 빼야 한다. 네. 어떤 변수를 남길지는 이론적인 중요성이나 측정의 정확성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두 변수를 합쳐서 새로운 하나의 지표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 하나는 빼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독립 예측 변수, independent predictor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또 어떤 성격의 변수일까요? 독립 예측 변수 X2는요. 결과 변수 Y를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주된 관심 변수인 X1하고는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말 그대로 독립적인 변수를 말합니다. Y와는 관련이 있는데 X1과는 관련이 없다? 네, X2는 Y와는 관련이 있지만 X1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 학생들의 시험 성적 Y에 미치는 공부 시간 X1의 효과를 보는데 학생의 타고난 공간 지각 능력 X2 같은 변수를 추가로 고려한다고 해볼까요? 네, 공간 지각 능력은 특정 과목 성적 Y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학생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X1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네,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이런 독립 예측 변수 X2를 모델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X1의 효과 크기, B1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 B1은 안 변하고요? 네, 왜냐하면 X2가 X1과 관련이 없으니까 X1의 효과를 왜곡 교란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하.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아까 공선성과는 정반대로요. X1의 효과 추정치의 표준 오차가 종종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표준 오차가 줄어든다고요? 그건 좋은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X1의 효과를 더 정밀하게,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인가요? 네, X2가 Y의 변동성 중 일부를 설명해 주니까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남은 변동성, 즉 오차가 줄어들어요. 마치 주변의 소음, 그러니까 X2가 설명하는 Y의 변동을 제거했더니 우리가 듣고 싶은 X1의 목소리, 그 효과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와, 따라서 X1 효과 추정치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모델 전체의 예측 성능도 개선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조건 모델에 넣는 게 이득 아닌가요? 정밀도가 높아진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나 고려할 점도 있죠. 일단 이 변수는 X1의 효과를 왜곡하는 교란 변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모델을 최대한 간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또 분석의 초점이 오직 X1의 효과 크기 자체에만 맞춰져 있다면 굳이 추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포함 여부는 결국 모델링의 최종 목표, 예측력을 극대화할 거냐, 아니면 X1 효과 설명의 간결성에 집중할 거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군요. 목표에 따라 선택하는 거군요. 교란 변수처럼 필수 포함은 아니지만 넣으면 정밀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좋습니다. 네, 자,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효과 수정 변수, 이펙트 모디파이어. 이건 또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까요? 효과 수정 변수는 이름 그대로요. X1이 Y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나 심지어 방향 자체가 이 X2의 값 또는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만드는 변수입니다. 효과가 달라진다. 네, 즉 X1과 Y의 관계가 X2의 종류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이걸 상호작용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 주시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가장 흔한 예가 약물의 효과를 볼 때 성별 X2를 고려하는 경우예요. 어떤 신약 X1이 특정 질병 치료 Y에 효과가 있는지 보는데 그 효과가 남성 X2 이퀄 남성에게는 매우 크지만 여성에게는 미미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 혹은 반대로 여성에게만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경우 성별 X2가 신약 X1의 효과를 수정하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효과를 수정한다. 네. 효과 수정 변수는 X1에서 Y로 가는 경로상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관계 자체를 조절하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이 약의 효과는 평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남성에게는 이만큼 효과가 있고 여성에게는 이만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반드시 나눠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X1의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수치적으로는 모델에 X1이랑 X2 그리고 이 둘을 곱한 상호작용항 X1, X2를 함께 넣어서 검증합니다. 상호작용 항이요? 네, 이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이렇게 나오면 효과 수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효과 수정 변수 X2와 상호작용항은 모델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함시킨다. 네. 그리고 결과를 보고할 때도 그냥 전체 평균 효과만 이야기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반드시 X2의 각 그룹별로, 예를 들면 남성, 여성별로 X1의 효과를 나누어서 제시해야 합니다. 효과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명확히 드러내야 하니 포함해서 그룹별로 보고한다. 네. 네, 이제 5가지 주요 변수 유형, 교란, 매개, 공선성, 독립 예측, 효과 수정을 모두 탐색했네요. 와, 정말 각각의 역할과 고려사항이 뚜렷하게 다르군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 강조된 건 단순히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핵심이라는 점이었어요. 맞습니다. 수치적인 단서들은 유용한 힌트가 될 수 있지만 최종 판단과 해석은 결국 연구 질문과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에 기반해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접하게 될 수많은 연구 결과나 데이터 기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는데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오. 누군가 X1이 Y의 원인이다. 이렇게 딱 말할 때 이제 여러분은 그냥 받아들이는 대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중요한 교란 변수를 놓친 건 아닐까? 혹시 X1의 효과는 X2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이 효과가 혹시 특정 그룹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닐까? 효과 수정 변수는 고려했나? 하고 말입니다. 와,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단순한 결론 너머의 그 복잡성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느낌입니다. 네, 그런 힘을 길러주는 거죠. 오늘 저희가 탐색한 이 5가지 변수 유형에 대한 이해가 앞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직접 분석 모델을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기초 체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잔류에서도 암시하듯이 이 개념들은 더 정교한 통계 모델링과 올바른 변수 선택 전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변수들의 다채로운 역할과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교란, 매개, 공선성, 독립예측, 효과 수정.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주로 어떤 변수가 이런 특별한 역할, 그러니까 교란, 매개, 효과 수정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심이 될 때 그 의심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의심이 될 때 어떻게 할지.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새로운 문제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어떤 변수가 이런 잠재적인 교란 변수나 매개 변수, 효과 수정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그걸 처음부터 어떻게 의심하게 될까요? 아, 어떻게 처음부터 의심을 하냐. 네, 즉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전에 어떤 배경 지식, 어떤 이론적인 틀, 어떤 직관이 우리의 탐색 레이더를 특정 변수들로 향하게 만들까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오늘 자료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좋은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고민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우면서도 대우선이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결국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고도 매력적인 변수들의 세계를 탐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